많은 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물가가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당장 잡을 생각은 없다. 역대급 경기 침체는 그냥 이렇게 딱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온다. 최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부자TV를 네. 운영하고 계신데 네.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부자TV라는 채널에서 최코치라는 활동명으로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원으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우연치 않게 이제 부자TV라는 채널에서 좀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셔서 조금 급성장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네. 채널이라서 네.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나온 게 너무 좀 부끄러우면서도 영광스럽습니다. 유명하다 하니까 제가 또 부끄럽네요. 네. 근데 작년에 시작하셨는데 작년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성장한 채널이어서 또 얼마나 또 인사이트를 또 투자자들 위해서 들려주실지 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계속해서 그 시장에 그 리스크 내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최근에 그 중국의 도시 봉쇄 이게 뭐 얼마 안 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약간 좀 방심을 하다가 최근에 막 올림픽까지 다 연기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장기화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시장을 좀 옥죄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한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소. 사실 저는 어떤 시장을 볼 때 본질적인 초점에 좀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거를 요즘에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결국 역사를 돌아봤을 때 경제학 이론대로 시장이 움직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특정 어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는데 특정 세력이나 어떤 특정 주체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던 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경제학으로 풀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꺾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지금 이미 지표가 일부 꺾이긴 했어요. 맞아요. 피크아웃을 했더라고요.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 피크아웃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걱정하지 않는 수치까지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지. 그냥 사실 최고점에서 피크아웃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40년 만에 거의 최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는 2%에서 많아봐야 3%거든요. 근데 지금 8%까지 올라가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냐가 중요한데 이게 단기간에 사실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물가가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조금 더 튀어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많은 대중한테 알려지게 하는 트리거의 역할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때 천문학적으로 풀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럼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의미인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면 그럼 결국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 봉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장에 말도 안 되게 풀리는 이 돈들이 회수가 돼야 해결이 가능한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8%까지 간 게 순식간에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사실 전쟁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40년 만에 최고치인 물가가 한 방에 2%로 내려간다? 이거는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은 이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저는 이 문제가 단기간에 절대 해소될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간, 장기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거의 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간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국의 의도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미국이 지금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싫어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게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가장 큰 게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과연 이 상황을 무조건 싫어해서 정말 이걸 잡을 생각이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네. 그런 에너지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한 이 패권의 힘을 가졌던 이유가 원유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우디와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에너지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패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틀어졌어요. 최근에. 사실 뭐 최근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이미 미국이 석유 수출을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 순간부터 이 에너지 패권의 싸움이 새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가 그동안은 에너지가 원유가 메인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선 새로운 주도권 싸움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에너지 싸움이 결코 싫어할 리가 없다. 분명히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 이번에 전쟁 사태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미국한테 등을 돌리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다시 완벽한 미국 라인으로 돌아섰거든요. 과연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정치인들과 돈이 많은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조차도 그리지 못하고 행동을 했을까?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당장 잡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문제가 인플레 단 하나만 보면은 뭐 그렇게 네.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 때문에 네. 연준이 계속해서 강력한 긴축 스탠스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뭐 파월 의장이 최근에 0.75% 금리 인상은 뭐 안 하겠다 약간 좀 그런 시그널을 보이긴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그 중립금리 달성을 위해서 0.5%씩 또 몇 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시장에서 그렇다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야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물가는 네. 오르는데 이게 경제는 안 좋아지는? 네네.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경기의 역대급 경기 침체는 그냥 이렇게 딱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온다. 예, 이건 네. 안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 사실 투자나 경제에서 반드시 무조건이라는 용어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의미에 봤을 때 경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지만 높이 성장한 만큼 하락폭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세상의 이치잖아요. 어디든 간에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내려가는 것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가 이미 미국이라는 국가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푼 돈이 그 전에 100년간 푼 돈보다도 몇 배가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단 2년도 안 되는 시점으로 푼 돈이 지난 100년간 푼 돈보다도 10배 이상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는데 시장은 이 돈이라는 화폐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이 유동성으로 인해 상승한 자산 가격이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게 당장 올 것 같으냐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바라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역대급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듣자마자 좀 약간 좀 무서워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뭐 사실 역사적인 그런 네. 버블이 붕괴됐던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네. 뭐 그 정도와 이제 뭐 견줄 정도로 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제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 이유는 그냥 다양했을 뿐인데 결국은 시장이라는 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높게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 높게 상승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 얘기하는 적정 밸류에이션 혹은 그쵸. 적정 가격이라는 게 과연 시장에 존재할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인간 자체가 욕망 덩어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 욕망이 집약된 게 투자 시장인데 그로 인해서 적정 가격에서 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욕망이 달라붙기 때문에 적정 가격보다도 무조건 더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이 나올 때마다 그런 버블은 항상 생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신성장 플러스 지금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에너지 패권의 싸움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미국이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싸움들이 여러 번 있었고 네. 그때마다 이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게 시장의 엄청난 폭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미국발 부동산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재미있는 것은 2008년도에 미국의 가장 대항마로 나왔던 게 유로화거든요. 유로화가 그때 처음 생겼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한 건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미국발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무너졌어요. 근데 미국은 단 2년 만에 경제를 회복했고 그때 패권에 도전했던 유럽은 아직도 그때의 경제 수준을 회복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미국은 강력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잡고 거기에 도전했던 국가들이 크게 무너지면서 시장을 항상 이렇게 위치를 잡아왔다. 과거 일본도 그랬고, 네. 2018년도에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성장에 대한 과도한 성장과 거기에 따른 에너지 패권의 싸움, 이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시장은 결코 어중간한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뭐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진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네.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보면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갖기도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신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이쪽으로만 간다라고 100% 맞추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둘 다 확률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뭐 무조건 알 수는 없으니까. 단지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 즉 확률이 높느냐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밑으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이 시장의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큼의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올 만한 원동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밑에 소위 말하는 하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그런 위기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위기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이유가. 혹은 어떤 전 세계에 공조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사실 지금 없거든요. 신성장이라는 게 뭐 처음 나온 게 아니어서 이미 나올 만큼 나와서 그 시장에서 거품이 형성될 만큼 형성이 됐고 전 세계가 공조라는 거를 이미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풀어진 상태고 그럼 여기에서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나? 돈을 더 풀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나? 없거든요. 전쟁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그거를 긴축을 딜레이 시킨 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연준이 돈을 풀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명분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 만한 돈을 풀려면 그냥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느냐라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이 시장이 조금 기대를 할 만한데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이면 뭐합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얘가 안 꺾이면 당장의 인플레가 내려오면은 사람들은 결국 시장의 투자자들은 야 그럼 연준이 좀 방어를 해주겠네? 그러면 나중에 물가가 더 오를 테니까 나는 이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자본이 몰리면 결국은 현재의 인플레이션도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여기에서 어떤 방어를 해주거나 돈을 푼다?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푼다라고 하면 기축통화로서의 가장 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전 세계에다가.
왜냐? 여기서 더 큰 거품을 만들었다가는 너네가 물가가 잡히지도 않는데 돈을 더 푸는 바람에 전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너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의문이다. 이게 만들어진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성장할 만한 더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밑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그렇다면 당장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 파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럼 경기 뭔가 그 침체 시기? 역대급 네네. 그런 침체 시기가 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침체 시기. 네, 방금 그런 막 폭락이 일어난다든지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사실 이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폭락이라는 건 오지만 이걸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시장이 확 내려앉을지는 우리 과거 버블 역사를 보면은 갑작스럽게 시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걸 언제 올까라고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거 몇 개월 전부터 시장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현금 확보를 해놓고 이 시장에서 그래도 해지를 좀 할 수 있는 인버스 같은 것들을 좀 매수를 해놓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언제 온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거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어렵다라고 봐요.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주식을 지금 사도 되나요? 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답을 본다면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과 사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사실 주식은 언제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장이 지금 사서 만약에 크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본력을 갖췄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앞에서 말했던 요소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최대한 우리가 방관하자. 뭐 날씨로 예를 든다면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 태풍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너무 상황과 맞지 않다.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태풍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라고 해서 그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우리가 피했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응축해놨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소위 말하는 이 총알을 가지고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맞지. 지금 굳이 시장이 엄청난 폭탄이 터질지 안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시장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또 다른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십시오는 필요하지만 지금을 2020년이나 작년처럼 아주 강세장이 왔을 때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하는 순간 원유 가격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 나중에는 엄청난 폭락이 오는 거죠. 그때는 정말 묻지 말고 이 기업들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일단 그 인플레이션의 키 인디케이터죠. 유가.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 이렇게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온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유가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유가 전망에 앞서서 제가 진행자분한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최대 산유국, 그러니까 자국에서 기름을 파서 파는 이 산유국 어디라고 생각하실까요? 중동 아닌가요? 중동.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중동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중동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인으로 있는 오펙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유가 시장, 그러니까 원유 시장을 통제해 왔는데 사실 이게 달라진 지 꽤 됐어요. 2018년도부터 세계 최대의 산유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소비를 하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던 국가였거든요. 근데 오바마 정부 임기 말 때 이제 그 석유를 수출하는 곳에 사인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석유를 수출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앞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은 미국이고요. 심지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은 가스와 원유를 수출을 하고 이득을 봤던 곳자도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과거처럼 본인들이 소비를 하던 메인 국가에서 또 원유를 최대의 수입을 하는 국가 입장일 때와 세계 최대의 산유국 입장일 때의 원유 가격이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과연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는 게 좋을까? 오히려 겉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그게 유지가 돼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노펙이라는 법안을 다시 지금 미국에서 카드로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이 석유를 수입하던 곳에서 중동의 군사력으로 보호를 해주고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인해서 밀약을 좀 맺었단 말이죠, 과거에. 그래서 이 오펙은 석유 가격을 담합하는 것에 대한 면책권을 줬어요. 근데 이 면책권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이제 너네가 담합하는 것은 범죄다.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노펙 법안이에요. 근데 이 최근에 노펙 법안을 꺼냈어요. 그럼 세계 최대의 산유국끼리 한마디로 원유 전쟁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례적으로 원래 오펙이라는 곳은 원유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본인들의 말 한마디로 시장에 엄청난 변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오펙의 최근에 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총재 같은 분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하는 순간 원유 가격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석유 수출에 대한 금지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 혹은 증산이 아니라 더 많은 감산을 해서 원유 가격을 더 급등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유가는 단기간에 만약에 이 노펙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 오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시장이 당연히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시장이 무너져서 파이는 작아졌는데 생산하는 곳들은 많아졌거든요. 그럼 얘네들끼리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작은 파이를 먹기 위해서 서로가 더 많은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행동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엄청난 폭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뭐 불분명하겠지만 네. 적어도 이 둘의 이런 극명한 대립이 발생한 상황에서 유가가 단기간에 내려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고요. 수요가 완전히 박살난 건 또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살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의 이런 대립이 유가를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유가는 당분간은 지금의 현재 $100 선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을 갖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네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미국의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때문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입장에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유가가 비싼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네.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유가가 막 여기서 확 단기간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 부분은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지율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미국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을 하는 게 나오더라도 우선순위가 자국의 지위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의 권력은 기축통화라는 메인 국가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대립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이 없는 대립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남아야 자기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립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미국이라는 국가를 패망하는 곳까지 갈 만큼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바꿔 말하면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고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의 지위, 미국의 국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를 찾아보면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 경찰주의 국가, 그리고 굉장히 선량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경제를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만 가지고 미국이 정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기에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가 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서로의 그 증산 경쟁, 공급 경쟁이 과열이 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정말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정유화학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국가의 이 GDP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냐에 대한 타이밍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주식이나 시장이라는 게 과거대로 무조건 갑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산업 근간이 죄다 뜯어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폭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들 그리고 석유화학 회사들은 원유에서 비롯된 산업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럼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 마진이라고 하는 게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 때가 마진이 가장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원유 가격이 일단 싸다는 것 자체가 생산 단가가 무지하게 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원유 가격이 싸졌을 때 가장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정유회사 그리고 석유화학 회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 무조건 이 기업들만 살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유가 싸져서 원유가 싸져서 이들이 그거를 싸게 마진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팔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배경이 갖춰졌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묻지 말고 이 기업들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고 바뀐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산업이 이런 흐름을 흘러갔습니다를 알고 있어야 바뀐 산업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앞에서 이걸 하나도 모르는데 산업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냐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1년, 2년, 3년 동안 상승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상승하는 동안에 굉장히 큰 굴곡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높은 폭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폭락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는 거는 수익이 많이 올라갔을 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그냥 체념을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한 게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10%, 20%라도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가졌던 돈이 손해를 본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서둘러 팔게 돼버려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살짝의 조정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더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팔았던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지금은 너무 비싼데 하고 못 들어가다가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면 그때 또 들어가요. 그러면 또 그 시점부터 살짝의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견디지 못하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작은 굴곡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원유 가격과 정유 회사들 그리고 석유화학 회사들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방송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걸 지금 원유가 폭락하면 당장 삽시다가 아니라
결국 지금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부터 우리 미리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적어도 타이밍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사이클 때 대비를 합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이 그럼 살아나는 건 언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돈을 푸는 시점 그리고 전 세계가 공조를 하는 시점이 가장 확실한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출발지에는 미국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경제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제 흐름을 모르는데 주식을 차트만 보고 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잘 하려면 주식이라는 이 종목과 산업의 흐름 그리고 차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배경에 경제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또 알아야지 그 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딱 기억이 나는 게 2014년인가요? 정확히 저도 이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하면 원래 유가가 한 130불 그 정도 됐다가 맞아요. 한 40~50불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25불까지. 25불까지요. 맞아요. 그때 폭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약간 좀 경기가 또 회복되면서 슬금슬금 올랐을 때 뭐 대한유화라든지 맞습니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진짜 거의 10배가 오르긴 했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 높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미 지나고 나서 차트가 좁혀지면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걸로만 보이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이 뒤에가 사라진 상태에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등락폭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원유 가격이 언제까지 오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마진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시차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 기업들의 마진도 줄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걸 충분히 사줄 만한 시장의 수요, 즉 경제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원유가 너무 이 고평가, 즉 아주 비싼 가격, 소위 말해서 한 70불에서 80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기업들의 성장률이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면 20불, 30불, 40불, 50불, 60불이 올라도 이 기업들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는 다음이 있잖아요. 다음이 더 성장할 게 있다라고 하면 기업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박살날 것 같은데 주식이 어떻게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유 가격이 20불, 30불, 40불, 50불, 60불까지 오를 때는 그 뒤로 열려있는 성장 공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같이 오릅니다. 근데 원유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받는 건 140불이지만 그건 뭐 일시적이었고요. 보통 평균 가격에 가장 비쌌던 게 100불이거든요, 평균이. 그럼 이 100불의 근사치에 가까운 80불 정도 때까지 와버리면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열려있는 성장의 공간이 굉장히 좁혀져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앞에서 이미 10배나 올랐던 당연히 이 석유화학 기업들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굉장히 낮은 바닥을 가고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묻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언제까지 묻어둘까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원유 가격이 미니멈 60불 정도에서 맥시멈 80불 정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 구간이 넘어선다면 이 기업들의 마진도 줄기 때문에 당장의 영업이익은 높게 나오겠지만 그때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석유화학 기업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가 꼭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이제 폭락을 해야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가 받쳐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이제 매력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꼭 이렇게 뭐 괜찮은 뭐 투자 이런 거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삼성전자와 카카오 같은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한다면요, 내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종목들에 네. 대한 솔직한 견해, 그렇다고 해서 뭐 내기의 캔디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딱 최 코치님 보시기에는 이 두 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작년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는 사실 좋지 않다라고 이미 보고 있었어요. 네네. 작년부터.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도 잠시간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네. 물론 삼성전자, 카카오 기업이 너무 좋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제로섬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하는 분도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그렸는데 이게 어떻게 제로섬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멀리서 길게 봤을 때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가까이 보면은 그 그래프의 어마어마한 등락폭 사이에서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주식이라는 물건은. 네. 근데 얘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서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둘 모두가 어떻게 이익이 계속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주식에서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샀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보고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시장은 제로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높은 대형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주체가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그러면 이 세 가지 포지션 중에서요. 개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정보력이든 재력이든 뭐 뭘로 보든 간에. 그러면 항상 대형주들은요. 손해를 보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다 개인이에요.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한민국 대형주에서 손해를 본 적이 있냐라고 본다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전자와 카카오에는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개인의 투자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이 그래프가 내려오는 시점이 이 기업들이 투자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네네. 조금 기술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기술주 같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국채금리에 많은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물론 이제 미국 국채금리하고 한국 국채금리하고 뭐 반드시 똑같이 가진 않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한국에서 나는 걸로만 결정 지어지냐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네, 무조건 해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미국의 경기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되는 게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의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면요. 정확히 역의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로 기업의 부채 부담률이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매출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 지출이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현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다는 건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려고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과거 그래프도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삼성전자가 올랐던 게 어디냐라고 물으면 2020년 초부터 2021년 1월이거든요. 근데 이때 국채금리를 보면요. 정확하게 일치해서 움직입니다. 이때가 국채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올 시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1% 미만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국채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2021년 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려 최근에 3% 가까이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주가가 오를 수가 없고요. 개인들 투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서 얘를 지금 희망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전 너무 행복해로만 돌리는 게 아닌가.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와 카카오 같은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한다면요. 본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좀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을 때, 이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오려고 하면 경제 위기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전한 미국의 채권을 살려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대형주고 소형주고 다 안 좋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국채금리에 그런 수요가 있어서 국채금리가 쭉 내려오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려는 타이밍, 그러니까 살아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주라는 거는 안전성이 높은 투자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요,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려고 할 때 유일하게 올랐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은 어디로 갈지를 찾습니다. 시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 좋은데, 야, 그래도 이 시장에서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야? 라고 찾아본다면 그게 대형주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때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채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을 때는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와서 좀 최소한 뭐 가이드를 잡아달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2%대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2%에서 1%대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카카오 네. 특히나 이제 대표되는 대형주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그냥 뭐 실적이라든지 펀드멘탈 네. 그런 것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매크로 상황에 의해서 네. 그래야지 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또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뭐 사실 뭐 따지자면 너무 많아요. 환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가장 비쌀 때, 그리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가장 쌀 때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달러가 가장 비쌀 때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심지어 한국은 원화를 그래도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원화 가치가 훅 떨어지는 타이밍이 온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 베스트한 거죠. 왜냐하면 국채금리도 그때는 내려와 있을 테고 네. 거기에 미국의 달러 가치도 높을 테니까 우리나라의 돈을 환전해서 투자할 때 가장 큰 이득이 생기기도 할 테고, 또 그때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 이제 나가 떨어질 타이밍이니까 그때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저는 대형주들은 시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 많은 리포트들, 그 유명한 증권사들,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JP모건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뭐 하락할 것이다, 혹은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걸 해서 그 주가가 100% 맞았던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오히려 반대로 갔던 적이 더 많아요. 네. 왜냐? 그런 식으로 떠들어야 자기들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지금 뭐 영업이익이 좋고 뭐 실적이 잘 나왔고 이것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네. 잘 또 이해를 하셔가지고 또 이걸 이제 당장 팔아라 그런 얘기는 네. 아니고요. 사실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렇게 현명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네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5천만 원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사실 네. 이제 이 질문의 답을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중에는 주식에 대한 경력이 높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주식의 경력이 높지 않은 분들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 시장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고수분들도 보시긴 하겠죠. 참고를 하기 네. 위해서. 네. 근데 결국은 5천만 원이 중요하냐, 500만 원이 중요하냐, 5억이 중요하냐 보다는 당신이 주식을 한 경력이 어떻게 되고 당신의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뭐 퀀트 투자 같은 걸로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몰빵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거는 몰빵 빼고는 솔직히 뭐가 있어요? 몰빵이랑 레버리지 엄청 써가지고 그렇죠. 사실. 예. 네. 그게 성공하면은 성공한 투자자가 돼서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이나 몇 개 안 되는 섹터에다가 이걸 다 투자해서 하락기를 견딜 수 있고 당신이 멘탈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이 5천만 원은 그냥 성장이 높을 수 있는 기업에다가 그냥 사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하락을 내가 견딜 수가 없고 투자 철학이나 심리가 받쳐지지 않는 사람한테 그거를 성공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달러하고 엔화를 좀 사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종목으로만 다 세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시장에서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어려울 때는 살아남는 게 1번이 돼야 되지 어려운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더 너무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려고 해서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건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돈을 지키는 게 1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내 돈을 지켜야 되는 시장과 지키는 것보다는 레버리지를 당겨야 될 시장이 나눠져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내 돈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 때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갈 때가 아니라 내 돈을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 종목으로 세팅을 하기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달러하고 엔화를 사라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특히나 엔화 가치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러니까 높은이라고 표현하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싼 상태잖아요. 최근에 엄청 빠졌어요. 네. 진짜. 엄청난 엔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엔화라는 준기축통화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향후에 다시 엔고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봐요. 특히나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가 현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한미일 이 안보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 라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렇죠. 일본이 준 기축통화이자 현재 엔화라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미국이 용인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일본 엔화의 가치도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지속적으로 돈만 푸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만 계속적으로 지금 YCC 같은 국채 금리를 일정 수준까지 연동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무제한 영적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십 년 만에 엔저가 왔다는 것은 오히려 엔화를 사게 되면은 나중에 엔화에 대한 고평가가 됐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수익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네. 달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친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고평가됐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한국 원화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물론 일각에서는 과거의 한국의 원화의 위상과 지금의 원화의 위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한국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화의 위상보다는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은 뭐 말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1,000만 원 정도,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달러와 엔화를 환전해 놓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3,0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 정도만 저는 사실 주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안전한 시드로, 그러니까 총알로, 소위 말해서 시장이 정말 무너지고 우리가 다음 사이클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시드가 있어야지 뭘 하지. 그렇죠. 지금 뭔가를 해보겠다고 주식에 다 넣었다가 다 물린다라고 하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난 물려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1,000만 원 정도는 경험 동시에 조금 자신의 투자에 대한 철학도 좀 세울 수가 있고 운이 좋다라면 수익을 만들 수도 있고 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토대로 나중에 내가 추가적인 CD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했으면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은 현금 정도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안전통화에다가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에 대한 해지이자 수익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CD를 가지고 있다가 네. 기회가 왔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데이터가 지식만 가지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증권사 직원분들 다 지금 떼부자야죠. 투자로 성공한 분들 입장에서는요, 말하는 어투나 성격 중에 물론 앞에서 경험과 데이터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정작 전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대부분 초반에는요 잘 됩니다. 그러다가 금액이 커질 때부터 그리고 그 부자TV 그쪽 컨텐츠에서 네. 6가지만 알면은 수익 확률이 80%로 올라간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깃해서 네. 이렇게 투자의 노하우 이런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건 좀 부끄럽습니다. 네. 유튜브라는 게 아무래도 네네.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수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걸 안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6가지가 있는데 추세선, 삼각수렴, 그리고 재료.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거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내가 투자한 곳에 대한 정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거래 주체. 이 거래 주체는 외국인, 기관, 개인의 동향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 주체라는 게 아까 앞서도 말했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종목들이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재기라고 표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박스권 형태를 그리는 차트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평선. 그래서 6가지 정도를 동시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분들이 보면 야 그거 다 따져서 찾으면 당연히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식을 하는데 확률이 높은 쪽으로 찾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발품을 팔아서 찾으려고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야 그거 다 찾는 게 쉬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라고 전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죠. 다 따져야죠. 다 따져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느냐. 저는 최소 3가지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6가지가 동시에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주가가, 차트가 올랐던 적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요소들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6가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박스권을 사재기라고 표현하신 게 약간 그 구간에서 누군가가 이제 사모으고 있다 그런 건가요? 네, 이 사재기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요. 앞에서 그래프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사재기 구간이 소위 말해서 개인들을 꼬시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네, 꼬시는 구간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들을 좀 털어내고 본인들이 그거를 많이 매집을 해놔서 이 수량을 늘려서 나중에 큰 폭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최근에 투자를 잘못 이해했던 게 뭐냐면 넷마블이 그런 적이 있어요. 넷마블이 똑같이 사재기 구간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사재기 구간은요 항상 일정한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 하단을 지지해주는 폭이 내려가 버리면 아무리 행복 회로를 돌리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행복 회로를 돌렸다가 지금 그게 손절이 엄청나게 내려간 게 있어요. 반대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성공한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부터 투자했던 게 골프존이라는 골프존이요? 제가 이제 입고 있는 것도 골프 제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골프를 하다 보니까 골프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다 보니까 골프존이라는 기업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제가 부자TV에서도 추천을 했던 게 6만 원대에 아마 제가 추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4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14만 원에서 일단 한 번 수익을 했는데 14만 원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이 박스권을 그린 뒤로 이 박스를 사재기 구간을 뚫고 올라가자마자 20만 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재기를 앞에서의 차트,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찍어놓은 이제 영상들이 있긴 합니다만, 앞에서 개인들이,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차트에서 누가 주체적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던 상태에서 사재기가 나왔는지 내려가고 있던 상태에서 사재기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이 주체들과 요소들과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꽤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요소가,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표가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부분은 네. 좀 부자 TV에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에 성공한 부자들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일까요? 네, 사실 주식 투자에 성공한 분들한테는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한 가지. 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예전부터 변함이 없어요.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심리. 예, 투자 심리. 사실 주식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데이터가 지식만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증권사 직원분들 다 지금 떼부자야죠. 예. 경제학 교수들 어마어마한 부자여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 네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주식계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부터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실패할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데이터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결국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 그때그때마다 내가 흔들리는 철학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식은 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팔랑귀는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친구 중에, 예, 친한 친구 중에 어머님이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들었을 때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한 80억 정도 되셨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그냥 주부세요. 네. 경제를 배워본 적도 없고 투자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이 두 가지를 투자하시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자기가 그동안 투자했던 믿었던 그냥 곳에 투자를 하고요. 오를 때까지 그냥 묻어버립니다.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투자를 해놓고 묻어서 장기간 가지고 간다는 게 주식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전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심리, 정확히 말하면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호들갑 떨지 않는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진행자분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는 투자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신기하게 봤던 게 뭐냐면 투자로 성공한 분들 입장에서는요, 말하는 어투나 성격 중에 되게 호들갑을 떨거나 크게 이렇게 기분이 업다운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다 차분하세요. 되게 차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을 대할 때도 그 차분한 성격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분들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들한테 가장 배워야 될 게 뭐냐라고 본다면 그 성격의 차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거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돈이 많으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투자하면 당연히 심리가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10억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10억을 가져진 거지 처음부터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확률은 더 높아질 뿐이지. 만약에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당신한테 10억을 주고 이 10억을 다 주식으로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잘 될 수 있겠느냐? 저는 10배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왜냐? 1000만 원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는 100만 원이지만 10억을 그렇죠.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는 1억이거든요. 마이너스 1억이라는 게 계좌에 찍혔을 때 마이너스 3억이라는 게 계좌에 찍혔을 때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나한테 심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해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의 규모를 가지고 그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에서 경험과 데이터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정작 전 제일 중요한 게 이미 그 사람들은 심리와 성격을 타고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되고 싶어 한다면 최대한 그거를 흉내라고 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성격이라는 거는 그 습관이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복되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밖에서는 업다운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경제나 주식을 대할 때만큼은 절대 업다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분하려고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방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내 돈이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투자를 하거든요. 진행자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주식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을까요? 수익을 손해볼 확률이 높을까요? 주린이 분들이 처음 소액으로 투자할 때. 소액으로 투자할 때? 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몇 천만 원, 몇 억대로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뭘로 하냐면요. 들은 건 있거든요. 네. 없어도 되는 돈.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자기가 호들갑을 떨 만큼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몇십만 원, 100만 원을 넣어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편하게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몇십만 원, 100만 원 넣었을 때하고는 이 와닿는 게 몇 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2020년, 21년에 주식이 분명히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었을 텐데 이때 처음부터 몇 천만 원, 1억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초반에는 소액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들의 심리를 비슷하게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 이걸 잃어도 나한테는 큰 타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초반에는요, 잘 됩니다. 그러다가 금액이 커질 때부터 욕심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 이 심리적으로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무조건적인 지식과 데이터에서만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부자들이 대부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냉철하고 혹은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좀 차가워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게 약간 냉정함 예, 좀 정말 냉정하고 소위 말해서 온기가 없어 보이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배워야 될 게 가장 기본으로 배워야 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네,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본질은 배제한 채 이론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근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예, 이론만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성공했어야죠. 그렇죠. 예, 전 그래서 이 시장을 제가 그래도 15년 정도 겪어보면서 느낀 거는 결코 이론만 가지고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과 이론을 둘 다 알고 있어야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뼈 때리는 좋은 말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못다하신 그런 얘기가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앞에 질문에서 대부분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지금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어려워요. 시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루 이틀 하려고 끝내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한탕만 노리고 들어왔다.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앞으로 꾸준하게 이 시장에 있으려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야를 당장 눈앞에 있는 데만 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그리고 주식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말씀 중에 와닿았던 게 공부를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기법을 배우고 사실 그런 부분보다도 나의 심리를 잘 다스리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막 시세창이라든지 그런 것만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번 기회에 좀 더 차분히
네. 주식을 맨날 한다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약간 쉬어주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잘 감안을 하셔서 꼭 옳은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자TV 채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더 좋은 인사이트 많이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코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